통합과학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할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지국의 상호작용 뭐 이런 식으로 주제가 굉장히 많죠? 할 거 많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선생님이 여태까지 4시간 수업을 했는데 반마다 3시간을 들은 반도 있을 거고 5시간을 듣게 되는 반도 있을 텐데 어쨌든 4시간, 선생님이 올린 4시간에서 시험 문제 10개 이상 나오니까 계속 돌려가면서 복습하시고요. 통합과학 교재 개념 완성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모든 내용들은 선생님의 수업에서 나온 것을 기준으로 시험에 낼지 안 낼지 정할 테니까 교재에는 있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다 혹은 교재엔 없는데 내가 설명을 했다 하면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클래스를 얼마나 잘 듣는가로 좀 성적을 판단하고 싶어요. 온라인 클래스를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 계정에도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검색하시면은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죠. 네, 처음에 기권입니다. 기권 가지고 드립치지 마시고요. 기권은 공기에 둘러싸인 영역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기권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질소, 아르곤, 산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 기준으로 좀 재구성을 해서 PPT를 보여줄 테니까 잘 이렇게 페이지 넘겨가면서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권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다양한 변화를 일으킨다 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인간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고 예시로 들어놓은 것들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온실효과. 온실효과 뭐예요? 지구의 평균 기온을 약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석의 풍화. 암석이 깎여 나가는 것들을 풍화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지표면을 침식시킨다. 침식시킨다도 풍화 침식이란 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 다음에 지구로 유입되는 천체를 연소한다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조금 뒤에 대기권의 고도별 구조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봐주면 좋을 것 같은 그림은 108페이지 여러분 교재로 맨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의 이름은 대기 조성 변화예요. 대기 조성 변화. 그리고 그래프에 항상 중요한 것은 가로축. 여기 잘 보세요. 현재로부터의 시간. 이게 40억 살 때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40억 년 전이라는 뜻이에요. 이 구분 잘 하세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기압 써있고 눈금이 1, 2, 3, 4, 5, 6, 7, 8, 9, 10이 아니라 0.0001, 0.001, 0.01, 0.11 이런 식으로 10배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기체 이름이 무엇이냐 요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A, B, C 중에 좀 특이한 애 다 특이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 기준으로 좀 특이한 애는 A예요. A. A의 기압이 거의 일정합니다. 거의 일정해요. 가끔가다 A가 일정하다 이렇게 나온 책들이 많은데 틀려요. A가 일정하지 않아요. A는 거의 일정해요. 언제 살짝 감소하죠? 지금 한 30억 년 전쯤에 살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이 질소라고 하는 애는 전반적인 비율을 봤을 때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 같아. 이유는 1학기 때 배웠던 것처럼 질소는 안정한 기체거든요. 질소가 안정한 기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반응을 하지 않아서 거의 일정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지구 대기에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이다 했을 때 질소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B는 답은 먼저 교재에 써있죠?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지금 보시면은 이산화탄소가 초반에는 굉장히 많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이유는 초기에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았던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초기, 지구 형성 초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았던 이유는 바로 화산 활동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오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B는 화산 활동 때문에 초기 대기에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화산 활동에 의해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지만 갑자기 쭉 감소하게 돼요. 왜냐면 지구 형성 초기에 화산 활동이 많이 생기면서 구름이 생기고, 그 구름에서 정말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이에요.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그 비에 녹아 들어갔어요. 내리는 비에 녹아든 게 아니라 내린 비가 쌓여 있는 바다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바다에 녹아들기 시작하였다. 바다에 녹아들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급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이제 대기 중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C 같은 애는 산소입니다. 산소는 지금 한 25억 년 전에 지구 대기상에 출몰해가지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산소는 왜 증가했을까? 당연히 25억 년 전 이전에 생명체가 살고 있었어. 근데 이게 중요해. 이 생명체가 어디 살았게 하면 딱 나와야 돼요. B가 감소할 수 있었던 이유. 바다에 살고 있었어요. 25억 년 이전에도 바닷속에 생명체가 있었고, 그 바닷속의 생명체는 광합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광합성을 하면은 바닷물 속에 산소를 이렇게 내뿜게 되겠죠? 그 바닷물 속에 산소가 이렇게 녹아들다가 대기 중에 뿅 하고 올라온 게 바로 25억 년 전이에요. 그러면 대기 중에 산소가 딱 등장했어. 그럼 대기 중에 산소가 등장했으니까 당연히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생명체들이 살 수 있었던 환경이 조성됐을 것이고, 육지에 식물이 빵 등장하게 되면 당연히 육지에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산소의 양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요 ABC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구의 여태까지 진화 과정을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지구과학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거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에도 요 관련한 내용이 책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리 잘 해주시길 바랄게요.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지금 대기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고 온도에 의해 4개의 층으로 구분한다. 지표면부터 볼게요. 지표면에서 위로 올라갈 때 온도가 감소하는 구역이 생겨. 자, 온도가 감소하는 이 구역을 대륙권이라고 부르고, 이 대륙권에서 잠깐 온도가 일정했다가 온도가 쭉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곳이 있어. 거기를 성층권이라고 부르고, 성층권에서 또 올라가면서 온도가 살짝 일정해졌다가 다시 온도가 감소하는 중간권이 있고요. 중간권에서 또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일정해지다가 다시 온도가 슉 하고 급증하게 되는 열권이라고 하는 구역이 생깁니다. 총 4개의 구역이고, 아래부터 대륙, 성층, 중간, 열. 자, 이런 식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하나하나 중요하니까 체크 하나씩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기준으로 중요한 거는 대륙권인데, 대륙권은 제일 큰 특징이 이름에 대류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거야. 이름에 대류라고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대류가 쉽게 일어날 것이다. 바닥은 뜨겁고 상층은 좀 차가운 형태가 될 것이다. 몇 년 전에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비행기를 타고 상공으로 올라가면 태양이랑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뜨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한 예능 패널이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지구과학 선생님 입장에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건 끼케야 1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근데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10km 올라간다고 태양을 받는 에너지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오히려 여러분이 느꼈겠지만 바닥에 있다가 점점 고도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져. 왜냐? 햇빛이 결과적으로 땅바닥을 데우기 때문이야. 햇빛이 땅바닥을 데우면 땅바닥의 온도가 높아지고 이 땅바닥 지표면은 온돌의 역할을 해요. 온돌. 그러면 온돌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는 당연히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좀 감소하겠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고도에 따라서 온도가 하강하는 것, 그리고 고도에 따라서 온도가 하강하는 이유를 뭐라고 써야 되냐? 지표면의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대륙권에서 올라갈 때 온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지표면의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요거 꼭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대륙권에는 두 번째 수증기가 존재한다.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나 눈이나 구름이 생기거나 하는 것은 이 대기 다 통틀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대륙권에서만 나타난다. 그래서 아무리 비가 오는 날이어도 이 대륙권 위로 성층권으로 올라가면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성층권 위로 올라갈게. 성층권에서는 온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그 이유는 바로 오존층이라고 하는 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열을 또 복사해요. 위아래로.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고, 성층권에서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위가 뜨겁고 아래가 차갑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중간권에 보시면 여러분 교재부터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간권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중간권도 대륙권처럼 중간권 아래의 온도는 높고 위의 온도는 낮지만 대류는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기상현상은 왜 일어나지 않는다? 수증기가 거의 대륙권에 존재하기 때문에, 수증기가 거의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비가 내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열권은 너무 어려운 내용만 한 것 같아서 딱 보시면 오로라가 나옵니다. 열권 했을 때 떠오르면 좋은 현상은 오로라라고 하는 현상이 거의 열권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숙권인데, 이 숙권은 여러분 교재 108페이지에 있고요. 이 108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선생님 굉장히 부끄럽지만 제천 제1고등학교에 처음 와서 처음으로 찍었던 수업이 요 2학년 지구과학 1에 나오는 숙권이거든요. 그때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표층 해수라는 용어가 나올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될 단어라서 정의는 확실하게 보고 가시면 될 텐데, 정의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딱 여기만 생각해 주면 돼. 바닷물의 표면. 그렇다면은 표면 말고 표면에서 땅 속으로, 바닷속으로 쭉 파고 들어가는 그 바다를 뭐라고 부를까요? 네, 표층 해수가 아니라 심층 해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관련된 내용은 다음 단원에 또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인 표층 해수의 온도부터 수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온도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 복사 에너지겠죠? 빈칸에 여러분들 유인물 가지고 있는 빈칸에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뭐가 생기죠? 가장 대표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는 계절이 생길 거예요. 당연히 표층 해수의 온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절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다.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상에 어디든 똑같이 들어올까요? 아니겠죠. 저쪽에 저위도는 온도가 높고요.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질 거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것에 따라서 입사량이 달라지거든. 그렇죠? 위, 도.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저위도가 뜨거우니까 바닷물도 뜨거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어려운 용어가 하나 나와요. 연용량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아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굳이 써주자면은 비열 1도씨 올리는데 드는 열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열의 질량을 곱해준 값입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연용량을 따르게 정의하면 열을 뭐 할 수 있는 능력? 네,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당연히 열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크면 클수록 열 에너지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온도 차이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바다, 해수는 연용량이 크기 때문에 표층 수온의 연교차 1년 동안의 수온 차이가 매우 작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륙은 연교차가 50도 정도 되는데 표층수는 약 10도 정도의 이내에 머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그래프일 거예요. 지금 지구를 이렇게 양쪽으로 펼쳐놓은 형태고요. 당연히 색깔이 의미하는 바는 해수면의 온도를 얘기하겠죠. 빨간색일수록 온도가 어떨 것이다. 네, 빨간색이 저위도 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니까 온도가 낮을 것이다. 온도가 높을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요, 동일한 위도에서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같은 위도라고 할지라도 온도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경도에 따른 차이가 생겨요. 그쵸? 지금은 이 정도 확인만 하시고 자세한 설명은 조금 뒤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죠. 네, 그 다음입니다. 지금은 표층 수온의 분포를 봤고요. 이제부터는 해수의 연직 수온, 즉 위에서부터 아래로 파고 내려갈 때의 온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층 이름이 세 가지가 나와요.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 표면에 있는 층을 우리가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재에도 그렇게 적혀져 있을 거예요. 혼합층이라고 얘기하고 점점 수온이 낮아지는 이 층을 수온약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온약층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밑에 1000m 아래로 온도가 다시 일정해지는 구역이 생기는데 이 구역을 우리가 심해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은 혼합층 먼저, 그 다음 심해층 먼저, 다음으로 수온약층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맨 먼저 혼합층을 보세요. 여러분들 빈칸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수온이 가장 어떻다는 특징이 있을까? 여기 위에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햇볕이 이렇게 내리쬐면서 바닷물의 표면 온도는 가장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에서도 온도를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봤을 때 표층에서 제일 온도가 높구나, 혼합층에서 온도가 제일 높구나 라는 사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름에 답이 나와 있어요. 혼합층이에요. 뭐가 일어난다? 위아래로 섞어주는 혼합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 바닷물을 표층 해수를 혼합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뭘까? 그림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물결 치고 있죠? 뭐가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서 여기에 한 200m 정도까지 해수를 계속 섞어줘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걸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뭐냐? 아이스 커피 탈 때 뜨거운 커피 위에 얼음 이렇게 떠 있는데 잘 저어줘야 온도가 섞이죠? 그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하여 수온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바람의 영향으로 혼합 작용이 일어나 어느 정도 깊이까지 온도가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심해층인데, 심해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온도가 제일 낮다라는 건데, 온도가 뭐 영하 270도까지 낮아지진 않아요. 대충 몇 도씨까지 낮아지고 있죠? 네, 여러분들 그림에서도
4도씨 정도에 머문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이 이유는 화학에서 이제 아마 설명을 듣게 될 거예요. 우리 화학쌤한테 여쭤보시면 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물의 밀도가 가장 큰 온도가 4도씨입니다. 다시 물의 밀도가 가장 큰 높은 온도가 바로 4도씨일 때예요. 그래서 4도씨가 심해층을 구성하고 있는 그 해수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수심이 깊어서 당연히 저기 위에 있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거의 일정한 온도 4도씨로 유지되는 구간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4도씨예요. 그러면 가운데 낑겨 있는 수온 약층이라고 하는 애는 당연히 뭐겠어요? 위에는 뜨겁고 아래는 차가워. 여기가 갑자기 아이고 뜨거웠다가 갑자기 툭 차가워지진 않을 거야. 뜨거우니까 점점 온도가 낮아지는 구역이 생기겠죠? 우리는 거기를 수온 약층이라고 부릅니다. 빈칸 채울게요.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구간으로 수심이 깊어지면서 수온이 점차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수온 구배, 즉 점점 낮아지는 온도 분포 때문에 요거 중요해요.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는 밀도가 큰 4도씨의 물이 있고요. 여기 위에는 따뜻한 물이 있어요. 따뜻한 물일수록 밀도가 작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래는 밀도가 크고요. 위에는 밀도가 작아요. 이 물이 잘 섞일까요? 네, 섞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다시 수온 약층에서는 높은 곳에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물의 밀도가 낮고 아래쪽에 있는 물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위아래로 섞이지 않는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더 알아보기를 보시면 위도별 혼합층과 수온약층과 심해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당연히 위도별 특징 알아주셔야 되겠죠? 먼저 쉬운 저위도부터 가겠습니다. 자, 간한 땡땡으로 혼합층의 온도가 가장 높다. 저위도로 갈수록 아까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강한 태양 복사로 혼합층의 온도가 가장 높다. 다시 강한 태양 복사 에너지로 혼합층의 온도가 가장 높다. 그 다음 중요한 거 바람이 적어요. 자, 요 바람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상학 파트에서 수업을 할 테니까 여기선 일단 바람이 적어서 위아래로 바람이 약하면은 당연히 물을 섞어주는 혼합이 덜 일어날 것이다 생각할 수 있죠. 혼합층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가로축이 온도, 세로축이 깊이라고 했을 때 저위도의 그래프는 당연히 여기 온도가 가장 높게 표층 해수 온도가 찍힐 것이고 혼합층이 상대적으로 얇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심해층의 온도는 어딜 가든 4도씨 정도에 머문다고 했어. 그러면 가운데 수온약층은 혼합층과 심해층을 이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죠? 두껍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수온약층이 발달하기 쉬운 조건이 바로 저위도예요. 수온약층 발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를 한번 가볼까요? 고위도. 고위도는 당연히 저위도와 반대로 약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표층 해수 가장 표면의 온도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저위도가 이쯤에 그려졌으니까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아마 이쪽 여러분들 그래프상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일 겁니다. 그럼 선생님은 요쯤에 찍을게요. 자, 여기가 표층이야. 그 다음에 저위도에는 바람이 적다 이런 특징이 있었는데 뭐 바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혼합층은 저위도에 비해서 조금 더 두껍게 나타날 수 있어. 하지만 심해층의 온도가 아까 얘기했지만 4도씨로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수온약층은 아마 이런 식으로 발달하게 될 겁니다. 네, 거의 뭐 티가 나나요? 온도가 이렇게 급감하는 영역이 좀 잘 보이나요? 당연히 안 보이죠. 아래는 4도씨로 일정한데 표층 해수의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수온약층에서 온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게 바로 고위도예요. 빈칸 볼게요. 표층수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적어서 수온약층 발달한다 안 한다? 잘 발달하지 않는다. X라고 해놨다고 발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잘 발달하지 않는다예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연직 수온 변화는 어떻다? 위아래로의 수온 변화는 크지 않다. 즉 적다 혹은 작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중위도. 중위도는 그냥 여기 혼합층의 두께만 딸랑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기상학 파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혼합층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두껍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온도는 저위도와 고위도 사이 어딘가에 끼이겠죠? 저는 여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혼합층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두껍다라고 했으니까 뭐 저위도보다는 좀 더 두껍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람이 강하다 이고 심해층의 온도는 어딜 가든지 4도씨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수온약층이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린 그림하고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자료가 조금 다르겠지만 대충 표면의 온도만 봐도 고위도다 중위도다 극지방이다. 그 다음에 수온약층이 발달하는지 발달하지 않는지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고위도인지 저위도인지 혹은 중위도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서 풀 영상은 유튜브에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통합과학에서는 수권을 두 개로 구분하는데요. 염분의 정도에 의해서 염수와 담수로 구분하고 분포 위치에 따라서 해수와 육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염수는 짠 물이고요. 담수는 안 짠 물이야. 그 다음에 분포 위치는 해수는 바다에 있는 애고 육수는 육지에 있는 애야. 질문할게. 염수는 해수니? 염수는 해수야? 아니야. 왜냐면 염수에는 해수도 있지만 염분기가 있는 호수. 여러분들 사해라고 혹시 봤어요? 이렇게 사람이 둥둥 떠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소금이 많아서 밀도가 큰 물인데 영상 봐요. 해수, 염분호수 둘 다 있지만 결과적으로 염수는 해수가 아니야. 왜냐면 바로 염분호수 때문에. 근데 역으로 해수는 염수니? 네, 맞아요. 맞죠? 요런 거 이제 낚시로 많이 나온다는 거지. 담수는 육수니? 맞죠? 육수는 담수예요? 아니야. 왜? 여기 호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이 호수에는 염분호수 같은 애도 있거든. 벌써 시험 문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장을 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 교재 기준으로 108페이지 왼쪽 위에 보시면 요거를 간단하게 모식화 시켜놓은 시각화 자료가 있으니까 요 그래프랑 이 표현이랑 잘 구분해서 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권과 외권은 보시면 알겠지만 교재에도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왜? 생물권은 생명과학 시간에, 외권은 내년 지구과학 시간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패스하겠습니다. 뭐 하시냐면은 여러분 교재 110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지구 시스템에서 작용하는 에너지가 크게 3개로 구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태양 에너지, 두 번째가 지구 내부 에너지, 세 번째가 조력 에너지 해서 이 3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당연히 태양 에너지는 태양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조력 에너지 처음 들어봤나요? 이 조력 에너지는 쉽게 설명해서 밀물과 썰물을 만드는 힘이에요. 밀물과 썰물을 만드는 힘.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구분해줘야 되는 것은 뭐냐? 여기 각 표에 보시면은 example들이 딸려있죠?
과연 어떤 에너지 소스에 의해서 생겨난 일이냐? 자, 예를 들어 풍화는 아까 대기나 물 같은 것들에 의해서 암석이나 지형이 깎여 나가는 것을 얘기했어. 대기나 물 혹은 비, 바람이나 비, 눈 왜 생길까? 바람이 왜 생기지? 비가 왜 내리지?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원인은 태양에 있어요. 태양빛이 어떤 지역은 뜨겁고 어떤 지역은 좀 상대적으로 차갑고 하면서 온도 차이가 생기고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구름이 생기고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풍화와 침식이 태양 에너지를 근원으로 하고 있는 현상이구나, 이런 식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구분하기 쉽습니다. 왜냐? 밑에서부터 보시면 조력 에너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달과 태양 때문에 생기는 밀물과 썰물이거든? 밀물과 썰물이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제한적이야. 밀물과 썰물, 연안, 그러니까 바닷가 주변을 침식할 수 있고 퇴적시킬 수 있고 갯벌을 형성할 수 있고 끝! 이 조력 에너지가 기후변화 이런 거 일으키기 힘들어요. 그쵸? 그 다음에 생명활동의 에너지원 이런 거 만들기 힘들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지구 내부 에너지는 당연히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2시간에 걸쳐서 배웠던 판구조론과 관련된 내용만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지구 내부에 있던 에너지가 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인 힘이 됐거든. 그러니까 멘틀 대류, 판운동, 화산, 지진, 단층, 습곡 이런 현상들이 다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현상이다.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의 것이 다 무엇 때문이다? 태양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표에도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놨죠. 뭐냐면 에너지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써놨을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깐 이 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2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4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문장 정도만 요약을 해주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구 내부, 그 다음 조력은 이미 지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이에요. 근데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에너지 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지구는 흡수한 만큼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계속 받고 있을 거야. 근데 요거 계속 받기만 하면, 다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이 밥을 계속 먹기만 하면 건강이 좋을까요? 아니에요. 먹은 만큼, 인풋만큼 아웃풋이 있어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우리한테 계속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타 죽었어야 돼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들어오는 에너지 양만큼 바깥으로 무언가 빼내고 있을 것이다 하는 거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밑에 내용은 지구는 흡수한 만큼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결과적으로 우주 공간으로 어떤 형태든지 방출하게 된다, 요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만큼 나간다. 자, 요거 네 글자로 줄이면 복사평형이라고 부르고요. 이 복사평형 때문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어떻다? 일정하다. 여기까지 이어지셔야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내용도 마찬가지로 25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는 곳은 바로 위도 38도 정도 되는 부근이에요. 38선 정도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오는 애랑 지구에서 나가는 애랑 완전 같아요. 신기하죠? 38선 우리나라에 있는데 들어오는 에너지랑 나가는 에너지랑 같아. 그러면 당연히 38도보다 더 적도 쪽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받지. 적도는 뜨거우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뜨거운 건데, 그럼 당연히 38도 아래쪽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보다 더 많아. 그럼 큰일 나네. 왜? 38도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벌써 다 더워서 쓰러졌어야 되거든. 근데 안 쓰러지잖아. 근데 안 쓰러지고 지구상에 잘 살아가고 있어.
왜냐면 여기 봐, 38도 이상은 또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가 태양에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더 크대. 와, 여긴 에너지가 부족해. 38도만 에너지 평형이 이루어지고 38도 위에 위도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고 38도 아래에서는 에너지가 넘친대. 와, 어떡해. 아래 위에서 다 못 살고 38도에서만 살아야 돼. 어떡하지? 어떡해요?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 왜냐? 선생님 방금까지 설명했었던 대기와 해양이 여러분들이 한 달간의 프로젝트를 했었던 순환 데이터 시각화 프로젝트 있죠? 대기와 해양이 순환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저위도 쪽에 있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인 지구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대기와 해양 뭐 하고 있다? 순환하고 있다. 순환하고 있어요. 지구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선생님 생각에 순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순환 관련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더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교재 전으로 돌리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순환은 바로 물의 순환이에요. 물의 순환. 자, 물의 순환은 여러분 교재에 밑줄 좀 칠게요. 물의 순환은 주로 태양 에너지에 의해 생긴다. 태양 에너지에 의해 생긴다. 중요하고요. 수권의 물이 증발하여 기권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기권에 있는 물이 강수가 돼서 직권이나 수권 이런 식으로 둘 다 내릴 수도 있죠. 또 뭐겠어요? 물을 먹고 사는 생명체가 생물권을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요소가 계속 지구를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권역에 다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생명체가 현재까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교재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 권,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에서 물이 어떠한 형태로 순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물이 이동하고 전달되는가에 대한 내용도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는 관련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이해 금방 될 거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환은 탄소 순환이고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1번부터 굉장한 말이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탄소는 기권에서 주로 뭘로 존재한다? 이산화탄소로 존재한다. 이산화탄소. 근데 아까 맨 앞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이산화탄소의 양이 현재 많다 적다. 현재는 적다. 하지만 과거에는 많았다. 어디 녹았다고 했죠? 그 많았던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기 시작했다. 와, 그러면 탄소의 현재 양을 결정할 때 수권이 굉장한 큰 역할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봤고요. 두 번째, 직권에서 탄소는 광물과 석회암의 형태로 만탁 암석 내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거 보시고요. 3번, 탄소는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구성 물질이다.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좀 지긋지긋해야 돼요. 너무 많이 봐서 지긋지긋하게 느껴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탄소가 결과적으로 순환하고 있는데 선생님하고는 그냥 딱 하나 정도만 볼게요. 직권에서 기권으로 나아가는 탄소 순환. 요게 요즘 제일 중요하거든. 직권에서 기권으로 나가는 탄소 순환. 직권, 땅에 있는 탄소가 대기 중으로 나간다. 땅에 있는 탄소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로 나간다. 뭐가 있을까? 화석 연료 사용이라는 항목이 있겠죠. 화석 연료 사용이 너무 어렵나요? 이거 그냥 난방한다, 석탄 때운다, 석유 태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탄소 물질들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면서
온실기체들이 바깥으로 방출되죠. 온실기체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 기권이 다시 인간한테, 생명체한테 어떤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도 생각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순환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 마지막으로 암석의 순환도 여러분이 이걸 다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지구가 원해서 자세히 저랑 배우면 되니까요. 근데 여태까지 했던 물의 순환, 탄소 순환, 암석의 순환에서 알아줘야 될 거는,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원인이 무엇인가? 물이 왜 순환하는가? 탄소가 왜 순환하는가? 그 다음 암석이 왜 순환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러한 순환들에 의해서 현재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지구상에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입니다. 여기서 뭐 선생님이 얘들아 화성암이 변성암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 안 내. 그냥 이 정도야. 요런 암석의 순환, 전반적인 암석의 순환에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개입할 거야. 예를 들어서 암석을 깎아내는 풍화침식 작용에서는 태양복사 에너지가 작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암석이 지구 내부로 들어가서 뜨거워져서 녹는 것에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고, 암석이 또 밀물썰물이 있는 바닷가에서 깎여 나간다, 풍화침식된다 하는 것은 조력 에너지에 의한 현상이겠죠. 이런 정도로만 기억을 하면 된다는 것이고, 이런 순환들과 에너지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지구상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물질들이 결과적으로 순환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 관련 내용은 빡빡 외우지 마세요. 순환 관련 내용은 전부 다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고 자료 해석만 하실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통합과학의 지구과학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 알고 있는데 내용이 하나하나 다 중요하다 보니까 기억을 잘 해주시고, 교재에는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지 않지만 선생님이 수업 강의에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챙겨 듣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